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 지리의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10강 중국 경제의 7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 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학교를 떠나가지고선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이해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대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 설명해 드릴 중국 경제의 7대 이슈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가지고선 혹은 학교 외 지역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맥락들, 그리고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7가지로 요약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것들을 적어도 7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마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정도를 판가름하는 몇 가지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강의와 관련된 강의 노트는 카페에 업로드를 할 텐데요. 강의 노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몇몇 부분은 조금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설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가 조금 오래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알아두시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경제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논의입니다.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항공 분야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안정적으로 착륙을 했을 때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착륙 혹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통 하드 랜딩, 경착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연착륙이라는 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경제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고, 경제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선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를 일반적으로 경착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로는 신창타인데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배포해드린 그 강의 노트와 다소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측 개혁은 13차 5개년 기획과 더불어서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양적인 생산에서 나타났던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선 새로운 산업의 어떤 구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1대1로를 설명했을 때 5통, 처음에는 정책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도로를 내고, 항만을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 번째로는 무역을 확대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화폐 유통,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화폐 유통은 RMB가 되겠죠. 중국 돈 위안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심 소통이라는 5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1대1로 서부 대개발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기간 산업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혹은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계획과 기획도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진라이 정책과 조추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 중국이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을 때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서 사용했던 것이 인진라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추치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해외 개발에 나선다라는 것이 이제 조추치 전략이죠. 그래서
기점이 되는 것은 거의 2000년대 초반, 2006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과 기획의 그 기간 때쯤 해가지고선 인증을 해서 조주지 전략으로 바꿨다는 것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몇 가지 사례로서 쌍용 자동차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이 되거나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미 무역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선 환율, 금융, 기술, 이념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앞서 얘기한 대로 중국 경제의 7대 이슈,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파일로 묶을 예정입니다. 아마 내용이 굉장히 길 텐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의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 취업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야심찬, 특히 경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중국 RMB의 국제화입니다. 기축통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왜 중국의 RMB 위안화는 기축통화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에 있는가,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하게 중국 경제의 연착륙 단계에 진입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경제의 7대 이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4년도에 중국 경제의 연착륙, 중국 경제의 7대 이슈로서 7가지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엔화 절상. 유엔화 절상이라는 것은 중국 돈 RMB의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1달러가 1,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달러가 뭐 700원 뭐 이런 정도로 바뀌는 그런 환율의 어떤 상승으로 해서는 중국 경제의 어떤 위상이 증대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경제의 확대.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중국 경제가 1978년도, 79년도에 개혁 개방을 통해 가지고선 지금의 어떤 성과를 이룩하게 되고 지금의 어떤 G2로서 성장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개방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개방은 여전히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컬 기업의 약진, 중국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중국 하면은 아주 싸구려 물건, 저가의 물건, 저임, 그리고 뭐 물건의 어떤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상당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축적했다. 그래서 나타난 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조주치 전략을 채택했다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젊은 리더들의 부상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했고요. 여섯 번째는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경제 사회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경제 발전의 불균형이다. 불균형 발전의 결과가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동부 연안 지방에서 내륙으로 발전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역 개발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삼농 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1대1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이제 중국이 G2 국가로서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영향력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중국 경제 연착륙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기회라는 측면이 있고요. 혹은 중국 경제는 결국은 망한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문제. 그게 바로 이제 경착륙의 문제죠. 이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같은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걸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지 않고 시장 경제 체제로 혹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어떤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중국 경제에 남아있는 고름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하드 랜딩을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기회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적인 시각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가 중국 단일 국가인 중국만 보게 되면 한 23%에서 26%, 많을 때 한 26% 가깝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23%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우리가 종종의 경제 위기, 예를 들어서 아시아 금융 위기라든지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아니면 2010년도에 유럽발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속칭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장과 생산 기지를 바로 근접한 데 놓고 우리가 경제를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의 출구를 찾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착륙의 시각보다는 연착륙, 이 연착륙은 필연적으로 또 연착륙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 영향력의 어떤 범위도 우리가 중국의 경제의 어떤 영향력 범위 안에 있고, 또 우리의 나라도 중국의 어떤 저임의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의 어떤 생산 기지를 원하고, 또 거대한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두 가지, 경착륙과 연착륙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연착륙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국 경제를 얘기하는 대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여러 번의 착오 혹은 반대되는 결과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땐 사스와 같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어떤 보복,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선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외부적인 요인이라 그러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중국 경제도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한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 그런 과정은 외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그리고 무역 마찰이 또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생산 기지로 해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샌드위치 이론입니다. 양쪽에 끼어가지고선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혹은 경착륙을 얘기하는 또 한 가지의 시각은 바로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양적인 생산을 하면서 과잉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없는 어떤 산업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것을 다 흡수를 하고 부추겨 가지고선 촉진,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끊임없는 부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에서 여러 가지 과잉 생산의 문제, 과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들었으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양적인 생산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는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에 가졌던 어떤 과잉 생산과 과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측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거,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경착륙의 요인을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잉 투자, 과잉 생산, 공급 과잉, 그리고
국유기업의 부실 문제, 금융의 부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국 경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된다 그러면 중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그러한 소프트 랜딩의 연착륙의 과정으로 진입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못 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경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산업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생산을 가지고 있고 소비 여력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관련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그리고 과잉 투자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하나의 문제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경기 조절 능력, 그리고 산업의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의 해결, 이것이 결국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연착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가 중국은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중국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과거 개혁개방 이후에 2008년도까지 30년 동안 중국은 9.8%의 연평균 성장률을 거뒀지만, 최근 들어서는 8%의 성장도 무너지고, 푸어치라 그랬죠. 7%도 무너지고, 푸어리오라 그래가지고선 6%의 성장률도 무너지고 이제 5%로 진입할 거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한편으로는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업 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일정 정도의 규모가 커지고 내실이 다져지면은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장률을 가지고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얘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종종의 문제점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연착륙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 시기에 직면한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만약에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거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연착륙의 길을 갈 것이라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삼농의 문제입니다. 삼농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정자산입니다. 과열되는 투자, 공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경쟁력이 없거나 기술력이 없는 자동차 업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실업도 낳을 수 있고 각종 금융적인 부실을 낳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 방식의 조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창타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 같이 고도 성장이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산업을 알차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다 보면은 고비용, 그러니까 효율적인 성장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 뭐 에너지의 절약도 거기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력의 축적도 그런 거와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복지제도,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뒤에서 나올 중국의 불균형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시장화가 얼마만큼 확산이 되고 정착하느냐, 아직도 국가 부분에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적인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 영향력을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수출의 문제를 민간 측에서 찾아 나가면서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발전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끊임없이 조정과 인위적인 조정과 어떤 조치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화 개혁이, 시장화의 보편적인 일반화가 중요한데, 이 문제를 과연 중국 정부가 수용을 하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관리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엔화의 절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역과 주로 관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중국 돈
돈이라는 거, 환율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절상이라는 것은 중국 돈이 그만큼 세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 했다가 1달러에 700원이 된다 그러면은 700원은 과거보다 300원을 덜 내고 1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지금 1달러에 1,000원을 바꿨는데 1,200원으로 숫자가 증가했다. 그럼 나는 평소에는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바꿨는데 1,200원, 200원을 더 줘야 되는 경우니까 그 나라 돈이 그만큼 힘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절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비교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안화의 절상이 되게 되면은 아마 중국 사람들은 수입하는 물건을 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1,000원 주고 샀던 걸 지금 700원 주고 살 수 있으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300원이 절약이 되겠죠. 근데 수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물건 하나 팔아서 1달러를 벌면 1,000원을 받아 1,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700원밖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무역은 축소가 되거나 무역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안화 절상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무역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은 굉장히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 무역 적자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중미 무역 전쟁은 속칭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이 적자를 줄여서 균형에 맞추겠다. 미국도 어느 정도 손해를 안 보고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 손해를 안 보고 서로 어떤 비슷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과거에 1,000원, 1달러로 1,000원을 벌었는데 1달러로 700원을 밖에 못 번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수의 중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 어려움이 자국의 어려움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위엔화의 절상은 균형적인 어떤 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 중에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환율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환율 조정을 하면 되는데 왜 환율 조정을 안 할까요? 환율을 조정하게 되면은 1달러를 벌어올 때 1,000원을 벌었는데 700원을 벌게 되면은 그만큼 300원의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국 인민들의 생활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은 이 환율에 의한 변화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환율을 절하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무역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때는 이러한 서방 세계의 대중국 환율 문제에 대한 압력이 워낙 강하니까 중국이 환율 제도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도를 여러 번 바꾸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015년도에 중국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가 나오니까 이거 불안하다 이러다가 중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고정환율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서방 세계에 그런 요구가 많아지니까 다시 변동 환율제로 했다가 2015년도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게 중앙은행이거든요. 중국 인민은행이 매일 아침 9시쯤 해가지고 환율을 고지를 합니다. 오늘은 1달러당 얼마. 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환율이 기준이 정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이라든지 환율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방 세계들은 중국에
중국의 경제가 아직도 투명하거나 시장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경제적인 사이즈도 커졌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에 환율은 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상이 되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쇼핑도 많이 하고 그랬죠. 왜? 중국 돈이 세졌다라는 거니까. 한국 돈이 예전에는 한국 물건이 비쌌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물건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커지고 어떤 능력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위엔화 절상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내륙 지방과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뭐 여러 가지 불균형의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수출의 중요성 혹은 환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무슨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중국 위엔화 절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이자보다 더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중국 돈이 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개방의 확대입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개혁 개방에 어떤 고삐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과거에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놨던 각종 장막들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01년서부터 세계무역기구의 멤버가 됐거든요. 일원이 됐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는 무역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선 각국이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와 같은 장벽을 없애야 되고 각종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요.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2001년도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을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관세 인하할 것이고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시장은 여러 시장, 특히 중국이 놓아주고 싶지 않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험업이라든지 통신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험업은 AIG라든지 악사라든지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개의 회사가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통신료가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치열한 경쟁, 어떤 기술 경쟁이라든지 가격 경쟁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문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값도 마찬가지죠. 수도도 국가가 거의 통제하고 있는 수준이고 전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이 일반화되고 경쟁이 되면은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수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경쟁을 용인해달라.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간섭을 줄여달라. 각종 장치들로 인해 가지고선 사업 진출 혹은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주장하는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외국 기업은 빨리 시장을 선점하고 그 시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시장 개방의 문제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의 로컬 기업의 약진입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계획에서 기획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양적인 성장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질적인 수준으로 간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은 질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기술력이라든지 자본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남의 물건만 맨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본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지고선 상대방을 덥석 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하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IT 산업은 노웨어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격차로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의 산업들은 노하우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산업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데 돈은 있어. 근데 기술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산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대학생 때는 두산 그러면 그냥 뭐 두산 오비 맥주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두산이라는 회사는 해수 담수화라든지 아니면은 포크레인이라든지 하는 거로 유명할 거거든요. 근데 이 포크레인 기술은 두산이 처음부터 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기술력이 좋은 외국 기업을 M&A 합병을 해가지고선 그 기술력을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합병한 이유는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디젤 엔진의 어떤 기술력 같은 거를 갖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기업의 약진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기업이 그만큼 국제화가 됐다. 경쟁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게 됐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금력을 통해 가지고선 기술을 사거나 회사를 사서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혹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들은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선 단시일 내에 기술 기업으로서 발전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건 이제 화웨이 아니면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 리더들의 부상이다. 이건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967년도서부터 76년도까지 중국은 대혁명이라는 10년의 어떤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학교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67년에서 76년 10년 동안 대학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학업의 과정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저임의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상당수의 50대, 60대 사람들이 바로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가난한 노인들이 양태되는 그러한 상황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노령화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중일 3국의 노인들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일본의 노인들은 단가이 세대, 가장 일본의 경제력이 왕성하게 발전했을 때의 그 세대들이 지금 노인들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풍부한 자금력, 돈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20년, 30년의 불황을 겪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반반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과실을 먹은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관계가 공존한다. 그런데 중국은 이 10년의 문화대혁명으로 해서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개혁 개방과 동시에 76년도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79년도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인재를 뽑으려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재의 충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국제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술력에 대한 어떤 훈련들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중국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신문을 보게 되면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의 사람들이 지금 대거 어떤 국가 간부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보다도 한 10년 정도 세대의 연령으로 보게 되면 한 10년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적인 특징도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IT 산업의 대부분의 그 종사자들은 젊지요. 왜냐하면 기술에 바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고 빨리빨리 변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젊은 리더들의 부상이다. 이 젊은 리더들은 상당히 국제화되어 있고, 이 젊은 리더들이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국에 대한 자부심, 심지어는 애국주의 정신이나 민족적인 정신이 남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빠링호 80년대 이후 출생, 조링호 90년대 이후 출생, 링링호 2000년대 이후 출생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러한 젊은 리더들의 부상이라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관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 리더들의 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된 단어로는 빠링호, 조링호, 링링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입니다. 여기는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통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고도 성장이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노동자와 농민의 불균형, 그리고 동부 연안 지방과 내륙 지방의 불균형, 이런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할 때 진위 계수도 얘기했었죠. 0에 가까우면 평등한 사회,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다. 근데 0.3이 보통 기준점인데 0.4, 0.5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그리고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이 당면한 경제 문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G2라는 단어죠. 그리고 과거에는 G7이었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7개 국가들의 모임. 근데 지금은 G2로 대변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발산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개발 정책이 이제 해외 개발 정책으로 나오고 있죠. 1대1로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는 신흥국가 중에 브릭스와의 협력을 통해 아주 미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릭스라는 단어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초창기에는 BRIC 들의 국가다 그래가지고선 작은 스몰 s 복수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s가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s는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를 뜻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는 다음 파일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